저희가 오늘 소개할 책은 홍춘옥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금융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부에서 특히 1장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인구나 경쟁력 면에서 영국을 앞서던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을 영국 해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국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경제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함대를 건설하고 실제 화약을 이용해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힘이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낮은 금리에서, 금리는 신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영국 왕실의 신용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주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부의 내용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저는 일부의 3장, 군대는 강하지만 경제는 허약했던 스페인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전 스페인이 가장 기회가 많았음에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약 100년 동안 스페인에게는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멕시코 은맥과 수은을 이용한 금 추출법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마냥 스페인이 발전만 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얻은 은과 금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금과 은을 얻어 통화량이 늘어났지만 스페인 내 생산력이 화폐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늘어난 통화량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공급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네덜란드가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요. 스페인이 타국의 의류나 식료품을 수입함에 따라 스페인의 귀금속은 타국에게 돌아갔고, 이와 비슷하게 네덜란드 또한 북해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하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수출 대금이 유입되어 화폐 가치가 상승해 천연가스를 제외한 수출 업체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처럼 자원이 개발한 후 오히려 경제 침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이 경제 침체를 겪게 된 이유가 네덜란드 병 때문인 거죠? 하지만 스페인의 경제 침체를 부추긴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화량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가장 필수적인 대책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한다면 경제 전체의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6세기 스페인은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금융정책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통화 건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대규모 전쟁을 일으켜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날로 늘어난 것은 물론 생산 업무에 종사해야 할 수많은 남성들이 전쟁터에 투입되며 스페인의 생산 능력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스페인은 16세기, 17세기 내내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그와는 달리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신세계의 귀금속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스페인이 최강의 군사를 쥐고도 전쟁에서 패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다미가 2부의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2부의 2장 아메리카 대륙의 은 중국으로 유입되다인데요. 그에 앞서 2부는 대항해 시대로 열린 글로벌 경제 시대에 화폐 공급이 줄 때 경기가 나빠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중국이 일조 편법 이후에 조세를 은으로 납부하게 하여 은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을 때 스페인은 멕시코와 페루 등에서 은광을 발견하였는데요. 서로 무역을 하여 조작이나 비단 구입 대금으로 은화를 지불함으로써 중국의 기금속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은의 가치가 중국에서 유럽의 2배가량 높았기에 중국으로 은이 더 빠르게 유입되었고 중국은 화폐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세 개혁을 하더라도 화폐 공급이 부족하면 경기가 나빠질 수 있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유럽의 상인들은 중국의 은을 가져가기만 해도 돈을 버는 것이었기에 정보도 귀한 자산이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또한 돈의 역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세계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들의 배경을 살펴보며 세계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의미 깊었습니다.
자, 1번 질문 선택하셨죠? 1번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여자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원 부국이 돼서 그런 자원들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는 그런 경제적 이점들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경제적 이점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천연가스들을 우리나라에 비축해 놓기 위한 그런 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축해 놓은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산업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덜란드 병으로 인한 그런 파급력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가 좋은 예시라고 보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떻게 보면 원유 같은 자원이 많이 나와서 부국이 되었지만 그 부국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국가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로 자원 부국이 되는데 그 네덜란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으로 얻은 여러 가지 돈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산업이나 여러 관광 산업 그리고 또 제조 산업, 첨단 산업 등에 투자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산업들을 키워서 보다 미래 발전적인 투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3번 문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뢰 기반의 탄탄한 경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책에서 나왔듯이 스페인의 사례에서 스페인은 금하고 은을 추출하는 방법을 얻어냈음에도 오히려 그게 악영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연자원이 있으면은 보통 더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페인처럼 경제 구조가 뭔가 단단하지 못하고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독이 되어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이 아니라 좀 더 경제 기반이 탄탄하고 기본적인 틀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나라였다면 스페인과 같은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탄탄한 경제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우선은 과거 17세기의 네덜란드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덜란드 동인도에 사는 영국 동인도에 의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네덜란드가 세계 무역 패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네덜란드 내부의 경제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채권을 미리 발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항해 보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가 직접 경제를 개입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해외에 있는 중점 역할을 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의 경제적 구성이 발달한 결과 네덜란드가 세계 무역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고 당시에 네덜란드가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적 요인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결론 짓자면 대한민국도 한때는 경제를 약했지만은 80년대 점점 더 경제를 강화되면서 국가 경쟁력 또한 함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뻔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국민들이 지식과 창의력을 잘 다져 놓은다면은 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 그리고 더 깊은 사고를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죠?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시가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능 수학을 풀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을 풀으라는 그런 문제를 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이를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기본 지식과 창의성을 잘 다져 놓은다면 이를 통해서 결과물이랑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든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더 좋은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 교육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장 급부상하는 나라들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경제나 군사와 같은 하드 파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와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달고나의 소비량이 많아졌고 또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커지면서 방탄소년단 앨범 자켓 촬영지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경제적 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최근 연간 100억 달러를 소프트 파워에 투자하고 시진핑을 좀 온화한 이미지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등 소프트 파워에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국가 안보나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요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